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계주의 만든 윤가은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가은 팬클럽 서울 지부장. 과거에 제가 전작품 우리 집 지구이도 있어서 여기서 두 분이 기억이 엇갈려서 대면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고 감독님은 우리 집이라 하셨다 그래서 제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집 시사회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지브이는 이번이 처음이고 여러분들이 그 지브이를 보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실은 봉준호 감독이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서 영화를 두 번째 보셨거든요. 이 영화를. 그래서 이제 오늘 행사에 나서기 전에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봤을 때 두 번째 관람을 하시고 나면 또 어떻게 생각이 달라질지 몰라서 미리 어떤 얘기 할지 정해도 바뀔 수도 있어요.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첫 번째 관람하시고서는 마음이 이렇게 좀 충만하셔서 윤 감독님한테 축하 의미의 문자를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들으셨고 방금 두 번째 관람하시고 나서 지금 막 끌어오르는 감상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두 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좋고요. 처음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면 항상 이제 새로 개봉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영화 어떠냐고 되게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걸작이야 라는 표현으로 많이 문자를 답신을 했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오늘 한 번 더 보면서 저 스스로 좀 파헤쳐 왜 걸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에 대해서 바로 옆에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드세요. 얼굴 보러 오셨는데 그래서 좀 답을 얻으신 것 같으세요? 두 번째 관람하면서? 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이제 오늘의 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를 안고서 또 이쪽에서 윤가은 감독님께서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시면서 어떤 점에 눈길이 머무셨는지 또 그렇게 서로 거리감을 한번 재볼까요? 너무 선배님 뭐라 해야 되지? 감독님 앞에서 뭔가 저는 너무 긴장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가 저 사실 관객으로서 일단 봉준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익히 아는 배우들, 그러니까 그래도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배우분들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게 항상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장혜진 배우님이랑 우리들이란 영화 같이 찍고 이제 정말로 개인적으로 아는 배우님이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사실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촬영 감독님이랑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냥 확 빨려들어서 그냥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 감독 영화를 다시 보시고 다시 생각할 때 요소가 연기면 연기, 뭐 연출이면 연출, 촬영이면 촬영, 이게 요소가 다 너무 훌륭한 거였는데 그것이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고 이 영화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기능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촬영 감독님이 하셨는데 저도 정확히 그런 지점을 늘 느끼는, 그래서 관객으로서 일단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님 영화를 보는 순간은 영화관에서 제가 만드는 정체성을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게 늘
감독님 너무 불편해하셔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멘트 감사한데 이제 우리 이런 시간은 빨리 알았어요. 이제 지나가고 지금 방금 본 영화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얘기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묵직한 얘기를 제가 뒤로 보내고 일단 이 감독님께서 어떤 점에 대해서 감탄스럽고 봉준호 감독님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연출의 선택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봉준호 감독님 질문하는 입장에서 윤강 감독님한테 하나하나 파헤친다고 그러셨죠? 아까. 네, 파헤칠 많고 네. 직업적 질투심이랄까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적 비법. 직업적 비법을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일단 지역 좀 부분적인 것부터 그 저기 남동생 배우 이름이 뭐였죠? 배우는 이제 이재희 배우. 네. 영화 속 이름은 혜인이. 네. 여기 이제 우리 집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남동생 연출의 거장지 마스터 오브 남동생 실제로도 남동생이 있으시냐 이런 질문은 너무 좀 유치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 질문을 팟캐스트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남동생. 이번 남동생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너무 감동적인 마음씨 이전에 그 초반부터 이미 그 친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저도 영화를 찍다 보면 이제 아역 배우분들 이 세트장에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또 배려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 방면에 동아시아 최고권이지 않았어. 조금만 직업적 비밀을 조금만 설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남동생들만 약간 고래단 휴커즈 영화에서 데려온 것 같은 남동생들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단 배우를 잘 만나는 게 90%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만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 남동생 역할이든 뭐 오빠 역할이든 찾을 때 그 원래 생각한 캐릭터가 그 머릿속으로 그래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각한 어느 정도의 상은 있는데 그 상을 찾으면 늘 실패하고 그냥 이제 어느 순간이면 그 원래 생각한 상을 좀 지우고 그냥 이제 아이들을 막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들어올 때 이미 저 친구다라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늘 있는데 이번에 이재희 배우도 여러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완전히 좀 다른 인상인데 그냥 이미 뭐 장난이든 뭐 장난기든 뭐 어떤 것이든 머금고 들어오는 데서 제가 이미 좀 반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도 남동생 아주 형이 있는 남동생인데 그 본인은 아주 그 타고난 장난기와 애교가 있는데 동시에 이제 어른들 앞에서 좀 깍듯이 하는 예의도 좀 갖춘 좀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친구여서 만나면서 이제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방금 나열하신 건 배우의 실제 성격이고 네네. 실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써놓으신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거기 묘사한 인물이 이거 어떻게 융합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배우의 실제 모습 그것만 녹여내서 카메라 앞에서 편하게만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드라마가 요구하는 아주 정교한 부분들도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살아있는 몰래 숨어서 누군가를 훔쳐보는 것처럼 너무나 생동감 있고 실제 모습 그거는 마술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마술사인데 첫 번째 출신.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마 시나리오를 제가 안 주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서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그 어린 친구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사 외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게 거의 90% 이상인데 이제 웬만큼 시나리오를 써도 이제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를 해체하기도 하고 최소한의 대사를 남겨놓고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주죠. 그러니까 현장에 오기까지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오고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외워야 되니까 또 그건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연기의 기술을 외우는 게 아니라 텍스트만 외우고 자기가 해오던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말하게 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리고 주변의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이제 같이 나온 주인 배우라던가 엄마로 나온 그 장혜진 선배님께서 이제 정말 많이 도와주시게끔 제가 이제 주변을 종용을 많이 하죠. 그것은 리허설 때부터.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사실. 시간. 이제 이런 예산의 규모의 이런 독립 영화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했을 때 이제 촬영 횟수도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마술인 거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독립 프로덕션이라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지금 이 자리도 있는데 저랑 거의 한 15년 같이 한 PD님께서 그 아이들이랑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힘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밤 10시, 11시 넘어가면 이제 꼬꾸라지거든요. 생체 시계가 이제 닫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촬영 감독님도 너무 잘 아시는데 웬만하면은 아이들이 깨어있는 생체 리듬이 활발할 때 찍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미리 확보해서 다른 데서 차라리 줄이는 식의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 프로덕션이라 작은 씬이어도 그냥 시간을 족버리는 그렇게 좀 유연하게 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 때였나요? 어떤 코멘트에서 이제 윤 감독께서 고레다 히로카즈, 아빠스 키오스타미와 더불어 어린이 배우들을 가장 잘 연출하는 3대 마스터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저는 진심으로 한 얘기인데 어느 유명한 평론가로부터 제가 질타를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젊은 감독에게 그 너무 표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 감독이 좋지 않다. 그분한테 그분 오시라서 오늘 또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키아로스타미 감독님이 보시면 좋을 텐데 자꾸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근데 감독님도 저도 사실은 은근히 본 감독님 대다수 영화에 좀 어린 존재들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다음 세대라,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인가. 그리고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떤 세계를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그 어린 존재들이 성체가 될 때까지 다치지 않게 지키는 게 우리 최소한의 의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착취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좀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본 감독님이 어린 시점으로 그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연기하는 윤다운 감독님은 이제 그들의 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큰 차이긴 한데 본 감독님은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되게 나는 가다할 수 없는 여리고 순수한 어떤 대사이고 거기에 대한 희구?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감독님은 그 세계에 풍덩 이렇게 들어가서 별로 나하고 다르지 않은 존재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어린이들? 괴물대 그 하수구 속에 아이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르 영화의 그 온실 속에서 장르 영화의 온실 속에서 그냥 만화처럼 뛰어노는 사람이고 이제 윤 감독님 영화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모르겠어요. 그 모든 캐릭터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가 겪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섣불리 설명하지 않잖아요. 네.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조금씩 알아나가게 되어 있죠.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감독님이 영화를 대하는 그런 태도만큼이나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의 방식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 사역이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세차장 씬 같은 씬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이제 엄청난 충격파 같은 것이 있는데
배우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마음의 이제 속까지 제일 마지막에 그 남동생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도달하는 되게 느리지만 조심스러운 과정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쓸 때 어떻게 그런 세세한 저 됐어요. 감독님한테 물어보신 거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그냥 인물과 벌어졌는데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거를 하나의 어떤 본인의 시나리오 작법처럼 풀어나가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거죠. 저 아마 이 작품은 제가 되게 같은 테마, 같은 이야기를 두고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썼다 부섰다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어떤 장면은 애초에 썼던 진짜 한 4, 5년 전에 썼던 장면에도 어떤 씬을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뭔가 완전히 해체된 것에서 장면을 막 걸어모으면서 썼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이제 이 같은 테마를 두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장르적으로 풀어보려고도 노력을 해봤었고, 인물을 완전히 다 알려준 다음에 뭐 시작해서 그 인물이 겪는 어떤 이야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끝에 가서는 그냥 그 직전까지 했던 시도가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계속 썼다 버렸다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투자를 받지도 못했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냥 처음으로 이거는 저도 영화 만들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형식에 대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형식에 대한 고민을 진짜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그게 쭉 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가다가 뭐 마지막에 다 걷어들이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뭐 이런 구조를 나름은 써왔는데 뭔지 모르게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영화를 더 좋아하게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영화적 서사의 형식이 좀 변하고 있다고 제가 그냥 느낀 것 같아요. 그 다른 영화들 네네네. 다른 영화. 요즘 영화, 동시대 영화들이요? 네, 동시대 영화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마지막 가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예를 들면 기생충을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스포일러가 이야기가 가다가 중간에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꺾어서 그 지하실로 가버리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구나.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다음 소위 같은 영화를 봤을 때 이건 스포일러가 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간에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라는 게 늘 끝까지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가서 터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중간에 사실은 그 세차장신이 중간 지점에 있는데 중간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다른 해석이 그것은 그 다른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인공은 변함이 없어요. 주인공은 살아온 대로 쭉 살아가는 건데 영화를 보는 사람의 인식이 변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영화들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영화들을 왜 끌리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합이 돼서 그냥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쓰다 보니 발견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실패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또 얘기하셨지만 그 세차장신 전과 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사실 세차장신을 우리가 목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주인이는 그 이전과 다르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우리가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의 제지곡들이 있고 누가 말했었더라? 올해의 시퀀스다. 세차장 시퀀스는 정말 그 놀라운 신이었는데 저도 이제 영화를 연출하다 보면 이제 촬영이 시작될 때 꼭 찍고 싶은 신이 있고 너무 찍고 싶은데 찍기 두려운 신도 있고 빨리 첫날 찍었으면 좋겠는 신도 있고 영원히 미뤄졌으면 좋겠는 신도 있고 뭐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못했었어요. 찍는 날 또 아침에 어떤 기분이었고 배우라는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주인이하고. 그 세차장. 네, 그날 촬영 준비할 때. 근데 감독님 찍고 싶으신 찍은 맨 먼저 찍으세요? 그 갑자기 여기 뭐 영화 스텝 또 제작하시는 분들도 네, 좀 네. 있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설국열차를 라스트 씬을 첫날 찍었어요. 두 아이들이 기차에서 나와서 와 이러고. 그래서 저도 배우들한테 할 말도 별로 없고 밖에 나왔는데 뭐 바깥 공기 쐬고 좋지 않아요. 근데 또 나중에 붙여보니까 다 붙긴 붙더라고요. 예. 장르 영화의 세계니까. 근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근데 독립영화는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무서운 씬은 최대한 미루고 제일 끝에 찍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잘 감당이 안 되는 씬들 세차장 씬도 좀 그랬어요. 거의 후반에 찍으신 네, 겁니까? 그거는 거의 후반이고 그리고 그 장혜진 선배님의 마지막 촬영이시기도 했고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미리 찍어야 되는 씬들은 있었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 씬만은 제발 처음에 안 찍었으면 좋겠다고 막 울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세차장이 안 구해진 것도 있었어요. 그 원하는 조건에 세차장이 안 구해졌는데 정말 거의 촬영 들어가기 전인지 촬영 들어가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제작부장님이 구해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뒤로 미뤘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 걱정을 처음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했었고 너무 모르겠어서 리허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진짜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근데 그냥 맡겨야지 그냥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서수빈 배우랑 촬영을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할 것 같았어요 이 배우가. 뭐 왠지 모르게 그냥 당연히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긴장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차장을 미리 가보라고 너무 긴장되면 근데 갔다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촬영 한 2, 3일 전에 혼자 가서 이제 실제로 세차장 안에 들어가 봤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래서 오히려 그 당일은 그렇게까지 그냥 이제 기깎이가 맞을까 뭐 이제 이런 그런 생각만 했고 그 들어가면 한 2, 3분을 그냥 쭉 달려야 되는 씬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되게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런 건 되게 작지만 테크니컬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대사를 했을 때 이 롤러가 샥 앞유리창에 지나갈 것인가. 감독들이 이런 짜친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배우의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하다가 그런데 막 신경이 뻗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짜친데 아무 데서도 말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 배우한테는 안 시켜놓고 제가 대략 그 영상 찍어온 걸 보면서 롤러 어느 부분에 이 대사가 나오면 좋을지를 제가 혼자만 진짜 두 짜친. 배우가 다 놀라웠던 것 같아요. 자동차 안에서. 근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되게 클리셰처럼 될 수도 있는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차장 안에서 뭐 우리가 흔히 뭐 TV 드라마에서 세차장 안에서 뭐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아들아 이러면서 뭐 부수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잘못하면 그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 씬의 유일한 단점은 그 씬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그 뒤에 하나, 둘, 셋, 한 4씬 정도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잔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주인이가 이렇게 복도에서 쓱 오잖아요. 좌측에서 햇볕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쓱 온단 말이에요. 평소랑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이제 그 씬을 보고 이거를 보게 되니까 그 장면이 너무 슬프다라고 표현하기 뭐라고 해야 될지 억장이게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할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아까 뭐 교양곡 같은 거 들을 때 뒷부분을 들었을 때 앞부분 들었던 것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듯이 A 다시 뭐 이런 거요. 그렇죠. A, B, C. 이 영화도 그 세차장이라든가 교무실에서 이제 나 피해자야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지금
지금까지 전반부에 우리가 본 장면들을 물론 우리는 영화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후반부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지만 전반부를 계속 머릿속에 다시 돌려보면서 이중으로 관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또 어떤点?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끄떡끄떡하면서 마치 자기는 몰랐다는 것처럼 반응하는데 진짜입니까? 다 이렇게 설계하신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감상을 하게 될 거라고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근데 감독은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많은 결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이 영화에는 가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네. 삼촌의 얼굴이 안 나오고 고민시 씨 아버지. 또 서명 받으러 다니는 수. 그분은 TV 화면에 나왔나요? 아니 그 법인은 TV화면에 안 나와요. 감옥에서 돌아온 그거는 안 나왔죠. 이 세 가해자들은 다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야 될까? 전혀 엉뚱한 예를 들자면 이제 유아이 슌지의 러브레터를 보면은 그 그리워하는 대상의 존재가 화면에 안 나오거든요. 죽은 아버지 또 어른이 된 우지이즈키가 안 나와요. 산에서 노래하다 산에서 얼어 죽는 그 우지이즈키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을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건가? 그건 이제 시나리오 쓸 때 하는 선택이잖아요.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신 거고 가해자의 얼굴. 그게 시나리오 초보 단계에는 삼촌의 흔적 같은 어떤 사진? 근데 이제 훼손된 사진이라 사실 그것도 얼굴이 안 나오는 느낌이긴 했는데 이제 그것을 네, 아니면 이제 뭐 사진이 접혀 있어서 어깨만 나온다던가 뭐 이제 그런 식의 고민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밖에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흔적이었고 그 큰 오히려 그냥 어떤 숭고한 선택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지 않아도 될 거라는 뭔가 네, 그냥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어떤 얼굴이든 상상할 수 있는 얼굴이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얼굴을 제시하면 또다시 봤던 어떤 이미지를 재생산할 것 같고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부분을 그냥 없애는 게 훨씬 영화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묘사하기 싫은 거죠. 약간 그런 거, 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주인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아이고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나왔고 얘는 앞으로 나가는 애인데 그것이 다시 그런 식의 이미지로 나올 필요가 그냥 진짜 숙고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진지한 고민조차 안 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청송교도소에서 동생이 컷했어요. 그죠? 너무 그 사랑스러운 동생. 사건을 바라보는 또는 인물을 바라보는 되게 명확한 태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선택들이 어떤 뭐 영화 스타일이나 영화의 뭐 이렇게 무슨 장치, 뭐 메커니즘, 톱니바퀴 같은 장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태도 자체에서 이렇게 우러져 나와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멋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이제 장르를 경유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일모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르를 경유하게 되면은 어떤 보편에서 이제 개별로 나아가는 물론 인물의 독립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이제 보편에서 개별로 나아가는 방향인 것 같고 장르를 경유하지 않을 때는 이제 개체를 관찰하다가 그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발생하는 약간의 반대 방향의 어떤 운동이 영화를 보는 동안 일어난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감독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제 인물의 움직임이 전부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무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영화에서 거의 이제 플레이스먼트, 카메라를 어디에 놓고 이 인물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여기 이 프레임에 누구누구를 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촬영 감독님과 함께한 고민일 텐데 그런 결정들은 어떤 변수들에 같이 어우러져서 장르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극적 효과를 위해서 좀 이 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오히려 대화씬 찍기가 어렵다는 말이. 이거 운동장 씬 같은 거 어떻게 찍는 거? 아,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 거기 피규씬서부터 그게 사실 결코 쉬운 샷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헤드락 걸고 이리저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이제 역광이 나는데 주인이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다 생생하게 보이는 가운데 되게 생동감 있게 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 나옵니다. 저희 촬영 감독님 이 자리에 계신데 정말 정확히 그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냥 이제 인물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물과 거리감이 제일 중요해서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좀 멀리 거리를 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들은 훨씬 자유로운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스태프들 다 여기 있는 거고 이제 막 이 안에서 이제 깃깎이를 맞춰서 계산을 하면서 그 초 단위로 뭐 미리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는 카메라가 인물들이 여기 있으면 카메라가 적어도 저기 있는 거죠, 운동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안의 환경을 진짜 체육시간처럼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고 큰 동선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촬영 감독님이 주인이 위주로 이제 우리는 움직여보자 라고 했을 때 촬영 감독님이 빛이랑 이런 거를 잘 계산해 주셔서 찍는 거라 네, 물론 진짜 왔다리 갔다리. 촬영 감독님이 오퍼레이팅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옛날 영화인들이 히로시라 그랬는데 요즘은 마킹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닥에 테이프 붙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그 전문으로 보면서 이렇게 딱 쓰고 그럼 미리 맞춰놓은 걸로 카메라 가고 거기에 포커스도 맞추고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리허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배우들은 그 복잡한 대사를 하면서도 또 그 위치에 가서 기가 막히게 씁니다. 화낼 거 다 내면서 거기 가서 서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서커스지. 근데 넓게 편안하게 해주시는구나. 신인, 네, 그쵸. 그 처음 하는 배우들도 많고 거기는 그 주인이랑 친구들 말고 다 거의 이제 보조 출연이지만 어쨌든 배우를 지망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최대한 진짜 같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헤드럭을 걸고 여기까지 오자라는 이제 동선은 짜죠. 아주 큰 맥락에서 동선을 짜고 근데 이제 그 정도 동선이 있으면은 배우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현장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이동선을 짜는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사실상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큰 맥락에서 우리가 뭐를 어떤 사이즈로 담아내야 할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촬영 거의 맡기고 이제 그래서 좀 길게 찍습니다. 길게 찍고 편집대 가서 이제 편집실에서 편집 감독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편집 감독님이 이제 그것을 다 조사서 붙이는 작업을 머리를 싸매고 하시죠, 사실은. 약간 가두리 양식장 스타일이죠. 그죠. 제발 다음에도 이렇게 찍고. 그물을 넓게 쳐놨는데, 그죠? 그 안에서 물고기들은 막 신나게 생동감 있게 맞습니다. 놀지만 정확하죠. 사실은 이렇게 그물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물을 쓱 땡기죠, 본인이. 이제 이 안에는 분명 뭐가 있지 않니? 이제 그러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저희가 그리고 예상보다 하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찍으니까 네, 사실상 편집실에서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얘기 중에 지나갔는데 그 연기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또 많이 그 교실에 있는 친구들 중에 네. 그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를 찍다 보면 보조 출연자
라는 그런 각박한 표현으로 압축할 수 없는 그런 결코 이제 독립적인 대사나 샷을 가지진 못하지만 너무 중요한, 그리고 씬에 어떻게 보면 퀄러티를 상당히 규정해버리는 그런, 예를 들어 뭐 저도 살인의 촉 찍을 때 이제 강력반에 이제 송강호 씨, 김상경 씨가 나오지만 거기 항상 다른 형사들이 한 네다섯 분 우르르 다니면서 짧게 말도 한두 마디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감독 입장에서 되게 일단 죄송해요. 그러니까 독립된 샷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계속 뒤에 나오셔야 되고, 근데 분명 보조 출연자는 아니고 그분들은 또 나름 연극 무대에서 연극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잘 이렇게 리스펙트 해드리려고 하고 막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로자와키라도 그 하이엔드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보면 그 한 20-30명의 형사들이 나오는 씬이 있어요. 연극 배우분들을 모아서 한 2개월간 리허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스파이크리가 네, 전국까지. 거기 보면 그래서 그 분명히 개별적인 캐릭터들은 아닌데 되게 놀랍거든요. 그들이 하는 행동과 뭐 회의씬 같은 데서. 여기 교실의 아이들도 보면은 분명히 이제 대사가 있는 뭐 예를 들어 그 아이패드에 계속 야한 만화 그리는 친구라든가 뭐 여러 주요 독립적인 샷과 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아주 사실 경계가 나뉘면 안 되잖아요. 역할을 부여받은 친구들과 아닌 그 외 보조 출연자, 이렇게 이질감이 생기게 나눠지면 이미 샷들이 어색해지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다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 중에 쪽지를 보낸 목소리도 나오고 그 친구들이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한번 그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찍어나가는지 어떻게 하셨나요? 애초에 시나리오 단계에 이제 마지막에 이 아이들을 다 담을 거야 라는 이제 계획이 있기는 있었어서, 그 주인이 친구들 말고 반의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보조 출연, 그 각박한 표현이 진짜 맞는데, 이렇게 회사 통해서 이렇게 알아서 모아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 저 한 10년 정도 특히 어린이 청소년 배우들 뽑을 때 도와주신 캐스팅 디렉터님이 계신데, 그 젊은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 주인이랑 주인의 친구들 찾으려고 오디션을 너무 오래 봐가지고 이제 그때 계속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고 싶어하고 아주 보통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을 같이 뽑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그 인물 조감독 친구랑 저랑 이제 그 캐스팅 디렉터님이랑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끝까지 이제 보면서 뽑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마 그 분위기가 좀 전염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주인이랑 주인이 친구들이 리허설을 진짜 많이 하면서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약간 제가 담임 선생님처럼 조용히 해! 이렇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 진짜 교복 입고, 이 친구들은 사실상 거의 이제 20대 중반 정도 친구들이니까 고등학교 시절이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교복 입으니까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주면서 이제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좀 생긴 것 같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인사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배우분들이 좀 스스로 만들어 주신 게 진짜 많았어요. 영화를 비교적 순서대로 찍으시는 편, 씬 순서. 네, 물론 뭐 정확히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신순서라기보다는 이제 장소는 어쩔 수 없이 묶여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그렇죠. 이제 순서. 네. 웬만하면. 아까 세차장 같은 장면 초반에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감정의 빌드업이 경험이 된 다음에 찍어야 되니까, 그런 건 이제 독립영화의 어떤 기동성을 살려서 뒤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윤강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 필모그래피 단편부터 사루비아의 맛, 손님, 이번 영화 보고 손님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뭐 콩나물 하고 우리들, 우리 집, 그리고
점점 커지는데 시야가 우리 집 세계의 주인 다음 영화에 우주가 들어가려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너무 필모그래피가 단편부터 세 번째 장편까지 좀 거짓말처럼 일관된 가운데 풍부한 좀 누가 이렇게 일부러 그린 것 같은 그런 필모그래피여서 근데 아까 왜 이번에는 영화를 썼다 부서뜨렸다 다시 해체했다 막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하고 이번 영화가 쓸 때나 찍을 때나 방법론적으로 감독 연출자로서 굉장히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달랐나 아니면은 그냥 연장되는 어떤 과정으로 느껴졌나 앞에 전작들에서 연속되는 맥락을 더 강하게 느끼셨는지 이거는 좀 나한테 전혀 다른 경험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도 너무 달라서 진짜 이 지금 시나리오 직전까지는 제가 이거 감독님도 그러시는데 저 트리트먼트를 되게 길게 오래 쓰거든요. 이청동 감독님한테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트리트먼트를 안에서는 해소는 안 될 만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때로는 막 뭐 5장, 10장이 아니라 막 20장, 40장, 50장 막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 그게 거의 네, 거의 신리스트 같은 개념으로 막 줄거리를 썼다가 근데 그 작업을 진짜 한 1, 2년씩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장면화가 아니라 제가 줄거리에 이건 제가 내공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줄거리에 좀 매몰될 때가 진짜 많은데 그래서 자꾸 썼다 부섰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놓고 씬을 쓰면 이게 줄거리를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장면을 쓴 게 아니라 근데 그 작업을 너무 오래 하다가 이게 다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트리트먼트를 안 써봤어요. 장면을 진짜 한 300개인가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장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식의 장면들을 막 쓰고 이제 머릿속에 대략의 얼개는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장면을 플롯이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니까 이 안에서 구성을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집 때까지는 어쨌든 1인칭 주인공이 모든 장면에 다 나오는 영화를 찍다가 이제는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 영화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저한테는 그냥 이 테마를 들여다보는 것이든 전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도 완전히 새로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형식에 대해서도 처음 생각해봤고 네. 이창동 감독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보셨을 텐데. 아직 지금 한참 촬영 중이셨어요. 바쁘시구나. 촬영 중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얼핏 보기보다 굉장히 중층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곳으로부터 주인이를 둘러싼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태권도장이 있고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부 중에서도 어떤 그룹이 있고 이렇게 전에는 없었던 강동 전작에는 없었던 그런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시선을 장면화를 시켜서 되게 많이 복잡하게 엮여져 있고 그 중에 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도 있는 것 같고 사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좀 복잡한 영화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감독님 더 혹시 플로어로 질문 넘기기 전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사과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 사과 얘기하는 김에 감독님 우리들하고 우리 집도 그렇고 홍보 이미지나 꽃 근데 이번에는 영화 속에도 엄마가 자꾸 꽃을 사오잖아요. 꽃과 사과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과 아니 꽃은 거의 막판에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뭔가를
아주 일상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하여튼 그러다가 꽃이 저희 엄마가 시들게 하는 꽃이 생각나는지 뭔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꽃이 좀 나중에 들어갔던 것 같고 사과는 이게 원래 이것도 시나리오 초고 단계에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일화, 뭐 트라우마를 연상시킬 만한 뭔가 어떤 일화가 있었을까 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가 이제 시나리오 디벨롭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굳이 의미가 없겠다. 가해자 얼굴도 지워놨고 이제 그 주인이는 앞으로 가는 애 때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감독이 이렇게 이것은 이거야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냥 물음표 영화에 그냥 물음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저도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긴 했지만 이 주인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끝까지 모를 것이고 주인이 자신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모른 채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어떤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물음표가 하나 남았으면 좋겠는데 관객분들이 영화관 나가실 때 그럼 그 사과는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주인이가 뭐 트라우마가 뭔가 관련 친구들 대사처럼 뭐 혹시 안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인이 그냥 사과를 싫어하는 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질문을 갖고 나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저랑 배우랑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수빈 배우랑은.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조심스러움, 스토리와 인물을 대한 조심스러움, 사려 깊음의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영화에 근데 이제 물론 물음표를 남겨놓은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들 뭐 고통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꼭 하려 하는데 사실 또 쉽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극복은 못하더라도 조심스러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되게 사려 깊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까 의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고민시 씨 나온 그 센터 사람들도 이제 누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화상 통화하면서 5명이었나 6명이 이렇게 모여서 딱 끝나는 모습이 있고요. 이 주인이네 당연히 가족으로서 엄마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셋이 모여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감춘 침대방이 뒤에 잡힌 채로 세 식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포커스는 뒤에 있더라고요. 방에. 인물한테 포커스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들을 딱 보면서 서로 의지하라는 건지 뭐 그런 건 뭐 너무나 상투적인 제가 표현이라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조심스러운 신호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 저는 영화의 끝부분 종반부를 제 멋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끝낼까가 너무 고민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폴리포니 같이 익명의 다수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이 상처됐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쪽지에 그 주체는 숨기면서 이렇게 보편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감독으로서는 이거 너무 이 메시지를 발송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벌라이브에 대해서 머릿속에 스쳐갔던 자문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모여있는 이미지라기보다 주인이가 없는 풍경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샷이 보면 이렇게 교실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빈 상태 교실이 맞습니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주인이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는데 어쨌든 주인이의 본질이 뭔가 변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을 이제 주인이한테는 엄마가 아픈 일이 어쩌면 가장 큰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반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주인이는 자기의 가장 등불이자 지지대 같은 엄마가 너무 크게 아팠다가 이제 그게 주인한테 가장 큰 일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어쨌든 벌써 강경화 의심되긴 하지만 뭐 수술을 잘 마쳤고, 그 다음 다시 엄마는 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같이 보내고, 그 다음은 아마 그 센터 그 자조 모임 분들이 이제 청소하는 장면, 뭐 태권도 관장님이 이제 아이들 따로 또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주인이의 일은 한단락 됐고, 주인이가 없는 속에서도 주인이를 둘러쌌던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주인이가 이 안에 있는 풍경을 같이 상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주인이가 없이도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인생에서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제 그 말씀하신 방에서 이제 원래 저는 그 실제로 이제 엄마 쪽 장면을 찍기도 했는데, 그 혜인이의 편지를 발견한 다음에 주인이가 방에서 나오고 혜인이 빈 방을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막각도 찍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 막각으로는 엄마가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을 찍었었는데, 이제 영화 다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에 주인이의 빈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콘티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주인이가 외화면에 있거나 어쨌든 주인이가 방금 있던 자리 같은 것을 찍은 샷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주인이나 엄마나 혜인이나 다 화면 밖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로만 존재해도 이것이 충분히 전달이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게 엔딩에서도 네, 그런 선택들을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여있다는 거 이전에 주인이가 없는 화면이란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장에 뭐 남자애들도 그렇고, 네. 너무 그 친구들도 기가 막히잖아요. 간식 먹 거의 남동생 류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집단 남동생들이 이렇게 또 놀랍게 연출을 하시던데, 어쨌든 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인이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화의 어떤 영화의 품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넉넉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받을까요, 이제? 아, 네. 하나씩만 해요, 질문. 네, 빨리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2회차 보는데 지난번에 1회차 봤을 때보다 2회차에서는 그 태선이라는 인물의 표정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네, 엄마. 근데 이제 주인이도 그 주인님만의 강인함이 있지만 태선도 태선만의 강인함이 있다고 많이 느껴졌고, 근데 그게 어떤 뭐 유전자적인 게 아니라 그냥 태선이 가진 강인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선이라는 인물을 그릴 때 가장 유념하셨던 점 혹은 경계하셨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제일 고민했던 거는 뭔가 너무 한없이 포용적이고 다정한 엄마로 그려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엄마, 그런 사람 전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요. 이 일이 태선이한테 오래 반복되어 온 일일 거고, 혼자 있는 순간에 태선이는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때로는 딸한테 삐죽삐죽 나오기도 할 거고, 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 뭔지 모를 너무 복잡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고민이었는데, 이제 혜진 선배님이 그 지점을 제가 원래 시나리오에 썼던 것보다 더 풍부하게 생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차장 장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요구하긴 했어요. 현장에서 조금 더 다정하게 물을 건네줬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조금 더 시선을 그래도 조금 더 다정하게 뭐 한 바퀴 돌 조금 다정함을 뭐 한 3mm만 더 늘려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진짜 까다롭고 재수없는 부탁을 막 했었는데 그 혜진 선배님 되게 어떤 순간 완강히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시는 느낌인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그 조금 와주신 정도에서 우리가 만났거든요. 어떤 선에서. 근데 이제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편집실에서도 잘 몰랐다가 개봉한 다음에 알았어요. 저게 왜 맞는지. 그러니까 저 일이 태선이가 너무 많이 반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느 정도의 다정함이었겠죠. 안아도 봤을 거고 같이 소리도 질러봤을 거고 미안해도 해봤을 거고 모든 것을 해본 다음에 지금은 태선이는 저 정도가 맞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개봉한 다음에 보면서 알았어요. 시사회 때인가.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혜진 선배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반은 이제 배우님께 기대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뒤에 하얀 옷 입고 손 들고 계신 중간 블럭의 뒤에서 하나 둘 셋. 예, 지금 손 들어주세요. 지금 뒤돌아보고 계신 여자분. 예, 흰 옷 입고 맞아요. 네, 긴 머리, 앞머리 있으시죠? 네, 맞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영화 진짜 잘 봤습니다. 저 영화 두 번째로 봤는데 사실은 생각해온 질문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두 번째 봤을 때 떠오른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봤을 때 느꼈는데 두 번째 볼 때도 BGM이 딱 씬이 넘어가면 딱 끊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걸 길게 읽지 않고 바로 딱 끊어버리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디를 끊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영화가 진행될 때 앞 씬에서 BGM이 진행되는데 다음 씬 외에는 주인이가 나오는 장면에서 그 BGM이 나오는데 엄마 씬으로 넘어가면은 딱 그 BGM 끊기고 바로 앰비언스로 넘어가는데 음악이 중간에 그냥 끊기죠. 네. 그 부분을 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뭔가 어떤 논리적인 선택은 아니게 뭔가 이렇게 설명 가능한 개연성이 막 있는 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그 음악을 선택했을 때 그게 이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이런 바흐의 그 곡을 칸타타를 피아노 곡으로 이제 편곡한 곡인데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반복적인 어떤 루틴 속에 평온한 어떤 정서가 깃든 이런 음악의 느낌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이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보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편집 스타일이랑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떤 일상의 어떤 평온한 정서를 느낌을 풍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뚝 끊기고 다시 일상이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는 방식으로의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전체적인 편집 스타일도 조금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 길이에 맞춰서 편집을 맞추기도 했고 전체적인 편집 스타일이 좀 불균질하게 변경했던 말씀. 네, 그러니까 그 씬이 중간에 이제 어떤 액션들이 있으면 그 액션이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어떤 중간에 뭐 예를 들면은 또 뭐 산부인과 가면 그렇게 검사한 다음에 그러면 뭐 그랬나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다음 장면으로 뭐 이런 식의 그냥 그게 일상에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손 드셨던 그 하얀 티셔츠 여기 아까 손 드셨다가 죄송해서 이제 다음에 이쪽 블로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좀 영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소혜의 동생 누리 있잖아요.
주인이가 둘이 꼬집은 걸 알고 있나 수호가. 누리를 꼬집은 거요. 네. 네. 왜 그런 설정을 넣었다는 질문이실까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왜 주인이가 가해 약간 이래도 안 아파 해서 하면서 그런 넣으셨는지 꼭. 그걸 왜 넣었는지에 아니면 수호가 알고 있는가예요? 둘 다입니다. 아, 둘 다예요. 수호가 알았고요, 마지막에. 그 장면은, 주인이가, 이것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뻔히 깁스도 하고 다쳤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말을 걸려고, 사실 그 서수빈배랑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주인이가 아이를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를 안 좋아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들을 자기가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을 볼 때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 너무 연약하잖아요. 아이들은 작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이제 막 보호해주기 위한 마음보다 이렇게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눴었고. 근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말은 붙여야 되는데 얘가 뻔히 너무 아픈 상태일 텐데 막 안 아픈 척 센 척을 하니 그게 예전에 자기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동시에 이제 센 척하는 아이의 기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꼬집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아이들은 연약하니까 상처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무의식의 발현이 점점 세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그 장면 생략을 했지만 엄마가 알게 됐고 마지막에 수호가 와서 복수라고 하고 꼬집다니 누리가 시킨 거라고 꼬집는데 아마 그 빈 자리에 수호는 알게 됐을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장면을 포함해서 주인이가 어렸을 때 자기 몸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사건 때문에 힘 조절을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증명하려고 몸을 자꾸 부딪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스킨십을 되게 거칠게 한다거나 자기가 의도한 것보다 센게 이게 악력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몸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 몸이 내 거야. 근데 아직은 그게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동물적인 부분을 담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저 뒤에서 막 상모 돌리듯이 앞자리 분도 많이 들어주시는데 가까이 보시니까 제가 뒷분한테 양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엔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잖아요. 되게 그게 어쨌든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아버지가 지금 시골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됐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고 지금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다시 이제 주인한테 연락을 하게 됐을까 그거를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세운 라인을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찍은 샷인데 안 쓴 컷이 이제 처음에 엄마가 와서 약을 주거든요. 이제 의사가 직접 오래 이제 이렇게 대신 약 못 하다 줘. 근데 그것은 이제 항우울제였고 이제 어떤 주인이가 겪은 사건 때문에 이 아빠가 이제 동생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판도 있었던 거죠. 형사 재판을 거쳐서 이제 감옥에 갔을 텐데 그 모든 사건 안에서 사실은 주인이 옆에 있어 줘야겠죠. 엄마처럼. 근데 이제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실제 자료조사 했을 때 많이들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어떤 참을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주인이 아빠 정도면 이제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 가지고 이제 이것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이제 주인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선택을 차마 할 수 없어서 그 주인이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돌보러 나갔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처없이 이제 뭐 시골 집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본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에 아빠가 문자를 다시 한 이유는 이 아빠도 어쨌든 뭐 집을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빠는 또 아빠의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인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빠도 당연히 알았을 거고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뭐 이런 주인이 내가 지금 내 마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찍고 삭제된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나는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넌 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니?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쓰진 않았지만 이제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어떤 판단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다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각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여기 셋째 줄 맨 옆쪽에 계십니다. 질문은 안 돼요. 죄송해요. 저 오늘 완전 실수투성이네요. 아예 마무리를. 저 공감형님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지나가는 말씀으로 올해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세계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영화가 딱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이제 좀 거창하지만 시대 정신 내지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그 영화에 있었다는 의미로도 감상을 들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우리 사회, 우리 세계의 지금 2025년 말미에 이 세상과 이 세계의 주인 사이에 어떤 영광을 보셨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시적인 얘기는 잘 못하고요. 어쨌든 걸작입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혜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층적이고 여러 가지 풍성한 레이어들이 많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독이 이 사건과 이 스토리 또는 인물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이 영화의 가장 훌륭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감독의 너무나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 자체가 이 영화가 주는 훌륭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마지막에 사용해주시면 여러분과 아쉽지만 배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다 그 김혜리 기자님과 봉준호 선배님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오네요. 오늘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그랬고요.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독립영화인데 진짜 뭐 저도 그렇지만 저랑 같이 10년, 뭐 길게는 15년 했던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또 다시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다시 만들기까지도 너무 힘들었고 다시 독립영화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 스태프들한테. 근데 다시 믿고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 자리에 다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영화를 봐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